강남에 용하다고 소문난 한 박수무당. 그가 전해준 2026년 한국의 미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정도령이라고만 명칭해달라고 했다. 2024년 음력 3월 3일 삼진날, 강원도 깊은 산중에서 정좌 수행 중이던 그에게 갑자기 9개의 빛나는 문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펼쳐진 장면들은 지금껏 본 어떤 계시보다 선명했다고 한다. 그는 금강산 자락에서 태어나 평생을 신령의 세계와 인간 세상 사이를 오가며 살아온 박수무당이다. 정도령은 1955년생으로 올해 70을 맞았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녔던 그는 15살 되던 해 갑자기 원인모를 고열에 시달렸다. 한 달 넘게 알아누워 생사를 오가던 중 꿈에서 흰 수염의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건넨 붉은 구슬을 삼키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며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은 이를 신병이라 불렀고, 정도령은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지리산 칠성각으로 들어가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제개를 하고 천부경 81자를 10,000번씩 암송했다. 천부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늘, 땅, 사람이 하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로 돌아간다는 우주의 원리를 81자로 압축해 놓은 글이다. 정도령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주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려 애썼다. 백일기도를 마친 뒤 그는 계룡산 신도안으로 거처를 옮겼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십승지 중 한 곳으로 꼽히며 정감록에서도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했던 곳이다. 1980년대 초 어느 겨울, 정도령은 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동굴 속에서 좌선에 들어갔다. 그가 수행한 방법은 정역 8궤도 관상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조선 말기 실학자 김일부가 창안한 정역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명상법이다. 정역은 기존 주역의 선천 8궤를 뒤집어 후천 8궤로 재배치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세상이 선천시대였다면 앞으로 올 세상은 후천시대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정도령은 이 8궤의 기운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련을 반복했고, 7일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천지개벽의 서광을 보았다고 전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우주가 한순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고요함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올 시간들이 동시에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정도령은 사람들의 운명을 보고 기룡을 점치는 일을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4년 갑진년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청룡의 해 삼진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호흡을 단전에 모으고 천부경 81자를 마음속으로 그려나갔다. 일시무시 일, 석삼 극무진본, 천일일 지이 인일삼. 글자 하나하나가 빛이 배어 몸속을 순환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의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 9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각각의 문 너머로 서로 다른 시간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첫 번째 문에서는 낙엽지는 가을 어느 광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번째 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형언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온 세상이 불타오르는 듯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네 번째 문에서는 그 혼란이 가라앉은 뒤 황금빛으로 빛나는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었다. 정도령은 이 환영을 본 뒤 사흘 밤낮을 꼬박 깨어 있으며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본 것들은 단순히 그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여러 문헌들과 놀라울 만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조선시대 남사고가 쓴 격암유록에는 진사당乱무해전국이라는 구절이 있다. 진사년과 사년에 혼란이 있고 무년과 해년에 나라가 바로잡힌다는 뜻인데, 2024년이 바로 갑진년이고 2025년이 을사년이다. 그리고 2028년이 무신년이 된다. 정감록에서도 십승지에 들어가 화를 피하라고 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과 맞아떨어진다. 더 놀라운 것은 1970년대 타너 스님이 남긴 말씀이다. 타너 스님은 주역과 정역에 통달한 분으로 21세기 초반 정역시대가 열리면서 후천개벽이 시작된다고 예언했다. 후천개벽이란 낡은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다.
후천개백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정도령은 2024년 갑진년부터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주역 64궤를 보면 마지막 궤가 미제궤인데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제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궤인 건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 정역 사상의 핵심이다. 그 새로운 순환의 첫 신호가 바로 2026년에 나타난다고 정도령은 말한다. 병오년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때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다.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이다. 젊은 시절 배움의 길을 걸었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돕는 일을 해왔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안다. 2026년 그 해 가을,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온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나선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다.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어떻게 서로 돕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 모임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2027년 정민년 봄이 되면 그는 이미 수십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다. 정도령의 이 예언은 격암유록에 나오는 정도령 출현 예언과 묘하게 겹친다. 격암유록에는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진인은 기존의 권력구조 밖에서 나타나며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대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정감록에서도 계룡산에서 정시가 일어난다 또는 십승지에 모인 사람들이 새 나라의 씨앗이 된다는 구절들이 있다. 이 예언서들이 쓰인 시기는 조선시대이지만 그 내용은 시대를 초월한 원형적 패턴을 담고 있다. 혼란의 시기에 민중을 이끌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 그가 기존 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라는 것, 이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된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도령은 2027년을 정화의 해라고 표현한다. 정민년, 묵은 뿌리가 뽑힌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햇빛 아래 드러난다. 백성들의 분노가 정의로운 힘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과정이다. 2027년 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큰 소용돌이가 인다. 진실이 밝혀지고 숨겨졌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진다.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본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7년 겨울이 되면 새로운 틀이 잡히기 시작한다. 그 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 스스로 세운 원칙들이 새로운 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부경의 첫 구절인 일시무시일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에서 시작하되 그 시작에는 시작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을 뿐이다. 2026년에 갑자기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해왔고 시대가 그를 부르는 순간 응답하는 것이다. 정도령은 말한다. 그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준비된 영혼들이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단련되고 깨어난 이들이다. 2027년의 정화 과정을 거쳐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을 되찾는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재편되고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경쟁보다는 협력, 소유보다는 나눔,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 하지만 정도령이 본 환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2028년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8년 가을, 하늘이 갈라진다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킨다. 2028년 무신년, 정도령이 본 두 번째 문 너머의 광경이 현실이 된다. 그해 가을, 9월 중순쯤이다. 밤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똥별이나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여러 개로 나뉜다. 전 세계 하늘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그것들이 내려온다.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때로는 빗덩어리처럼 보이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된다. 자동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추락한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진다. 이 예언은 처음 들으면 허무망랑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비슷한 내용을 남겼다. 그의 예언시 중에 하늘에서 위대한 왕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있고 그 시기를 1999년 7월로 지목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시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대의 달력과 달라서 실제로는 21세기 초중반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도 2028년에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하거나 외부 존재와 접촉한다고 예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송하비결에도 천강이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늘에서 이상한 사람이 내려온다는 뜻인데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 현상인지는 해석이 갈린다. 정도령은 이 존재들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것이 맞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과는 다르다. 그들은 한때 물질의 몸을 가졌던 존재들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쩌면 수만 년 전 이 지구를 떠난 인류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여 물질의 한계를 넘어선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빛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 세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들이 2028년에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스스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멸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그들은 관찰자이자 시험관이다. 2028년 가을부터 2029년 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와 통신이 불안정해진다. 현대 문명이 전자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는다. 식량 공급망이 끊기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각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 존재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쓰려는 시도도 있지만 소용이 없다. 총알도 미사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공격을 시도하는 곳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정도령은 말한다. 2029년 기유년 초 석 달 동안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은 절망한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희망이 보인다.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정역 사상에서 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는 음양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기에 해당한다. 선천시대가 양이 주도하고 음이 따르는 시대였다면 후천시대는 음양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시대다. 이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주역 64궤 중에 태궤라는 것이 있다.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형상인데 이것이 오히려 통한다는 뜻으로 가장 길한 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올라가 서로 만나기 때문이다. 2028년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높은 차원의 존재, 하늘과 물질 차원의 인류, 땅이 만나는 순간 처음에는 충돌하지만 결국 서로 통하게 된다. 2029년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인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마음,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용기.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먼저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무섭지 않다고 말한다. 그저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적 힘이 아니라 의식의 힘으로. 정도령의 이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역할이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백두산 천지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른다. 2029년 여름 양력 7월 중순경이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에너지다. 오랜 세월 단전호흡과 명상, 기수련을 해온 이 땅의 영적 전통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그 빛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한다.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백두산 천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정신적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의 기운을 받는 전통을 이어왔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천손 사상, 고구려 시대의 제천의식, 신라의 화랑도,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적 수양론, 그리고 문대 단학과 선도 수련까지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닦아 하늘의 이치와 하나 되려는 노력이었다. 2029년 여름 백두산에서 일어난 현상은 이런 집단적 수행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알 수 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인류가 물질을 넘어 의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2029년 하반기부터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백두산과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된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알프스, 킬리만자로 등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에서 빛의 기둥이나 알 수 없는 에너지 파동이 감지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자기장의 변화로 설명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은 지구 자체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 존재들과의 소통도 점차 원활해진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텔레파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진화하라.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전체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인들과 깨달은 이들이 반복해서 전해온 가르침이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을 뿐이다. 2030년 경술년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된다. 정도령이 본 세 번째 문 너머의 광경이 펼쳐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경술년 가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마지막 시험이 온다. 그 존재들이 전 세계에 동시에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다. 일종의 주파수 조정이다. 인류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시기에 목숨을 잃는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어떤 이들은 변화를 거부하며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다. 이 부분이 정도령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극이라고만 보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단지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이다. 이 시기에 육신을 떠나는 영혼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돕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다.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종무종일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로 끝나되 그 끝에는 끝이 없다는 뜻이다. 한 시대의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2030년 가을은 선천시대의 완전한 종말이자 후천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다. 2030년 10월 중순 에너지 파동이 멈춘다. 그리고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온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오감이 예전과 다르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느껴진다. 완전히 읽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느낌이 전해진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숨길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이것이 바로 후천개벽 이후의 세상이다.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정역시대, 격암유록이 예언한 용화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의 세상이 이런 모습이다. 물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의식으로 창조할 수 있다. 음식, 옷, 집, 이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저절로 주어진다. 2031년 신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명이 건설된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 땅 자체가 천국이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도 노동이 아니라 창조가 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서로 돕는 즐거움이 삶의 중심이 된다. 나이 듦도 두렵지 않다. 육체는 천천히 늙지만 의식은 계속 성장한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단지 다른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임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가 과연 가능한가? 정도령은 말한다. 이미 씨앗은 심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2030년 이후 새 세상의 주인공들이다.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64괴는 끝없이 순환한다. 하지만 정역은 그 순환을 넘어선다. 정역의 핵심은 신무극이다.
열이 곧 무국이라는 뜻으로 완성된 수인 열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다. 2030년 이후의 세상이 바로 그런 새로운 차원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인류가 선택하면 실현되고 거부하면 사라질 미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2026년부터 시작될 큰 변화, 2028년의 시험, 2030년의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도령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70여 년간 수행하며 터득한 방법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왜 지금이 그 시기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갑진년은 정역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갑진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번 갑진년은 특히 춘분점이 물병자리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물병자리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으로 물질 중심에서 정신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뜻한다. 동양의 정역 사상과 서양의 점성술이 같은 시기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도량이 제시하는 첫 번째 수행법은 호흡이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앉아라. 편안한 자세면 된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배가 부풀어 오르게 배로 숨을 쉬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 아래 세치되는 곳 단전에 따뜻한 빛이 모인다고 상상하라. 금색의 작은 태양이 단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느껴라.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이 호흡법은 단전호흡의 기본이다. 배로 숨을 쉬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된다. 미주신경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호흡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접촉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산이나 강, 바다에 가라. 도시에 살면 공원이라도 좋다.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아라. 최소한 10분은 맨발로 걸어라. 땅의 에너지를 직접 받는 것이다. 걸으면서 주변을 느껴라. 나무의 색깔, 바람의 느낌, 새소리, 물소리. 핸드폰은 꺼두어라. 맨발로 땅을 밟으면 몸속에 쌓인 정전기와 노폐물이 배출된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뇌의 긴장을 풀어준다. 세 번째는 감사다. 매일 한 끼는 감사하며 먹어라. 밥을 먹기 전 잠깐 멈추어라.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수많은 손을 거쳐 내 앞에 왔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수행이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3번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라. 상대방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는다. 이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다. 심호흡으로 잠깐 멈추면 전두엽이 작동할 시간을 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자동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 정도령은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라고 당부한다.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2030년 그 순간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앞으로 올 미래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다. 정도령의 마지막 말은 이렇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씨앗이다. 2026년, 2028년, 2030년 그 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새로운 세상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본 미래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대한민국은 이때 통일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질 고대사로 인해 세상은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 2003년 봄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한 예언자가 이 예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볼코프. 젊은 시절 모스크바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던 그는
30대 초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람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5년간 정교회의 오랜 영적 전통인 헤시카즘 수행에 몰두했고 1999년 겨울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 처음으로 미래의 광경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헤시카즘은 그리스어로 고요함을 뜻하는 헤시키야에서 유래한 정교회의 명상 전통입니다. 4세기경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어 14세기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에 의해 체계화된 이 수행법은 예수 기도라 불리는 짧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내면의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수행자들은 호흡과 심장박동에 의식을 집중하며 기도문을 되뇌이고 이를 통해 육체와 정신,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는 이 수행을 통해 시간의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예언 능력을 갖게 된 과정은 필로칼리아라는 정교회 영성문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방교회의 영적 스승들이 남긴 글들을 모아놓은 방대한 저작입니다. 18세기 말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이 편찬한 이 책은 내면의 정화와 신과의 합의를 다루는 깊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볼코프는 이 책의 가르침대로 수년간 하루 8시간 이상 기도와 명상에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점차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깊은 영적 수행 끝에 예언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는 의사이자 점성술사로 명상과 점성술 연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시집 백시집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예언과 치유를 행했으며 그를 잠자는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불가리아의 바바반가는 어린 시절 토네이도를 만나 시력을 잃은 후 투시 능력을 얻었고 생전에 수많은 정확한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적 의식 상태를 넘어선 곳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 역시 이들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수도원 내 소수의 수도사들에게만 자신이 본 미래의 모습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변화,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 지역의 분쟁 등을 예언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4년 동남아시아 해일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미리 언급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서 그의 존재가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볼코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의 첫 번째 나라라고 그가 부른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3년 여름,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수도사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예언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쪽 끝, 해가 처음 떠오르는 그 땅을 보았네. 그곳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곳이야. 인류의 기억보다 더 먼 과거부터 문명의 빛이 있었던 곳. 지금은 둘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온다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한반도의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볼코프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 한반도 북쪽 땅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리라. 오랫동안 그곳을 지배하던 힘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네. 그는 이 예언을 할 때 마치 직접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수도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렀고 목소리는 떨렸다고 합니다.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혼란은 정점에 이를 거야.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군대.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겠지.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네. 볼코프가 본 광경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전력 공급이 끊기며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견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붉은 땅의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았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별이 떨어진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방식과 유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별, 용, 독수리 같은 상징을 사용해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볼코프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볼 때 그것은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마치 물에 비친 그림처럼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상징으로만 나타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본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는 것뿐이에. 그리고 그는 2027년에 대해 말을 이었습니다. 2027년 봄이 오면 북쪽 사람들은 남쪽을 향해 손을 내밀 거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게 되지. 이건 단순한 협상이나 거래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볼코프가 본 장면에서 남쪽, 즉 대한민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고 의심하겠지. 당연한 일이야. 70년 넘게 서로 총부리를 겨눠왔는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손을 잡게 돼.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아직 같은 피, 같은 뿌리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거든. 이 부분에서 볼코프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교회 신비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필로칼리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분리와 대립은 표면적 현상일 뿐이며 영적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볼코프는 한민족의 분단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지 두 정부의 합의가 아니야. 그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거야. 하나였던 몸이 둘로 나뉘어 있다가 다시 붙는 것처럼.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과정에 대해 볼코프는 여러 단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급 구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식량, 의류품, 연료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북쪽으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들어가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전력, 통신, 교통 인프라가 조금씩 정상화됩니다. 2028년 국경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해. 처음엔 작은 구멍 하나 둘이었다가 점점 커지지.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벽은 의미를 잃어가. 그러나 볼코프가 본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지. 70년은 너무 긴 시간이거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바바반가 역시 생전에 국가들 간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예언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녀는 소련의 해체를 예측했고 유럽연합의 위기를 언급했으며 특정 지역에서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볼코프의 한반도 예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코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사는 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왔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2029년이 되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화폐가 통합되고 법률이 조율되고 행정체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그리고 2030년 공식적으로 두 땅은 하나의 이름을 갖게 돼. 볼코프가 2030년 통일 이후를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고 합니다. 그가 본 광경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지.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펼쳐져. 볼코프는 자신이 보는 미래의 광경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카식 기록을 읽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신지학과 인지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사건과 생각,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적 차원의 저장소를 뜻합니다. 19세기 신지학 창시자인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처음 서구에 소개했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역시 자신이 최면 상태에서 이 아카식 기록에 접근해 정보를 읽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볼코프는 정교회 수행자였지만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교회에서는 신의 지혜, 동양에서는 아카샤, 어떤 이들은 집단 무의식이라 부르지. 이름은 달라도 가리키는 건 같은 거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곳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그걸 읽을 수 있게 돼. 그가 한반도의 미래를 볼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깊은 기도 상태에서 의식이 확장되면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정교회 신비주의에서는 이를 테오시스, 즉 신화의 경지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30년 여름, 북쪽 땅의 깊은 산속에서 첫 번째 발견이 이루어져 땅을 파던 사람들이 우연히 돌로 만든 구조물을 찾아내지. 처음엔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돼. 그 볼코프가 본 그 유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덤이나 건물이 아니야. 거대한 돌들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구조물인데 천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거지.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우주의 리듬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어. 이러한 거성 문명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미의 마추픽추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유적의 공통점은 놀라운 천문학 지식과 정밀한 수학적 계산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그런 거대한 돌들을 운반하고 가공했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그 유적 근처에서 문자가 새겨진 돌판들이 나오거든.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넘는 기록들이야. 볼코프는 이 문자들을 볼 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금 우리가 쓰는 결자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 동시에 놀랍도록 체계적이야. 소리와 뜻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지. 그가 묘사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문명들이 문자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신성한 지식의 담지체로 여겼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중국의 갑골 문자 모두 처음에는 신과 소통하거나 우주의 섭리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거기엔 9,000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 볼코프가 본 그 기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를 환한 빛, 밝은 님이라 불렀대. 그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하늘을 읽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해. 그리고 그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리며 큰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이러한 서술은 전 세계 고대 문명의 신화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수메르 문명의 아눈나키,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문명을 전해준 존재들입니다. 스위스의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케는 이를 고대 우주인 이론으로 해석했고 제카리아 시치는 수메르 점토판을 분석하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론은 학계에서 논란이 많지만 전 세계 고대 문명이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온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기록엔 구체적인 지명도 나와 넓은 평원, 큰 강, 높은 산맥. 그런데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 지금의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 전역, 몽골 초원, 심지어 시베리아 일부까지 포함되거든. 볼코프는 이 부분을 말할 때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가 넓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시대 사람들의 활동 범위, 영향력, 문화의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거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었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 실제로 최근 고고학 연구들은 고대 문명의 범위와 영향력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들 간에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선다는 거야. 지금까지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라고 배웠잖아? 기원전 3500년경. 그런데 이 기록들은 그보다 수천 년 앞서 있어. 볼코프는 이 발견이 세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2031년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아. 당연하지. 역사 교과서를 전부 다시 써야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증거들이 쌓이고 국제학술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그가 본 장면에서 전 세계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이 한반도로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이 실제 유물과 기록을 보고 나서 경악하는 모습을 볼코프는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이 놀라워해. 그 고대 문자가 여러 언어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거든. 알타이어족, 심지어 일부 인도 유럽어족 단어들과도 유사성이 발견돼. 마치 하나의 근원에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간 것처럼. 실제로 언어학에서는 노스트라틱 어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어족들이 공통조어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가설입니다. 1960년대 소련의 언어학자들이 제안했고 아직 논쟁 중이지만 흥미로운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볼코프가 본 미래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입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록들에는 천문관측 내용도 담겨 있어 별자리의 위치, 일식과 월식의 기록, 계절의 순환. 천문학자들이 역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야. 9,000년 전의 하늘이 정확히 그렇게 생겼대. 이러한 천문학적 검증은 고대 유적의 연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 앙코르와트가 용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로버트 보발과 그레이엄 핸콕 같은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볼코프는 발견된 기록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왕조에 대한 기록이 있어 밝은 땅의 자손이라 불렀대. 그들은 곰을 신성하게 여겼고 호랑이를 용맹의 상징으로 삼았지.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곰과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문화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볼코프 자신이 러시아인이었기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더욱 민감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부랴트족, 에벤키족, 야쿠트족 모두 곰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이들의 신화와 의례에는 한국의 단군 신화와 유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왕조는 18대에 걸쳐 1500년 넘게 지속됐다고 기록되어 있어. 각 왕의 이름과 업적, 재위 기간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 그들은 농업을 발전시켰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자를 사용했어. 기원전 7000년에서 8000년경에 이미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은 기존 역사학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은 기원전 9600년경에 이미 거대한 석조 신전을 건설할 수 있는 조직화된 사회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에서도 현생 인류의 인지 능력은 이미 4만 년 전의 현대인과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왕조에 대한 기록도 나와. 더 놀라운 건 이 왕조가 47대, 거의 2000년을 이어졌다는 거야. 이 시기에 영토가 크게 확장됐고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대. 볼코프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어. 문화의 전파였지. 농사 짓는 법, 도구 만드는 법, 하늘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퍼져나간 거야. 폭력이 아니라 지혜로 이긴 거지. 이러한 평화적 문화 전파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퍼진 과정이 그렇습니다. 무력보다는 문화적 우월성과 실용적 가치가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록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그들이 12개의 큰 부족 연맹을 거느렸다는 거야.
각 부족은 독자적인 영역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의 조정 아래 하나로 연결돼 있었대. 일종의 연방 체제였던 거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스의 12신, 중국의 12지지 등 세계 곳곳에서 12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황도 12궁, 1년 12개월 등 우주의 순환주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기록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쓰여 있다는 거야. 옛날 옛적에가 아니라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볼코프는 이 발견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 동아시아에도 그만큼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고대 문명 간 교류가 생각보다 훨씬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모 지역에 발견된 3000년 전 미라들이 유럽계 외모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 예입니다. 2032년쯤 되면 유네스코가 이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아니, 그냥 문화유산이 아니야.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지. 볼코프는 이러한 발견이 갖는 의미를 영적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왜 하필 지금 이런 발견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봐. 인류가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지. 그는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태초의 첫 번째 나라, 그곳은 화합의 정신, 조화의 철학이 살아있는 곳이지. 분열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볼코프가 본 미래에서 통일 한국은 203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035년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이 나라의 중재를 요청하기 시작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화해시키는 능력을 인정받는 거지. 하지만 볼코프는 한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2029년 남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시작돼 아마존 원주민들의 전통 지혜와 현대 생태학이 만나는 거야. 볼코프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몸이야. 동방의 고대 지혜 발견, 남미의 생태운동. 겉보기엔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방향을 가리켜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는 2030년대 후반의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2037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문화연합을 만들어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중심으로 한 연대야. 그 중심에 통일된 한반도가 있어. 태극 문양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를 품고 도는 그 상징, 그게 바로 미래 인류가 배워야 할 지혜야. 대립이 아니라 조화, 정복이 아니라 공존. 볼코프는 이러한 변화들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2033년과 2036년 두 차례 큰 위기가 와. 하지만 결국 넘어서게 돼. 큰 변화 앞에는 언제나 시험이 오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인류는 한 단계 성숙해진다는 거야. 볼코프의 예언은 2006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수도원 내부 기록으로만 남아있다가 2010년대 들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예언의 적중 여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내가 본 건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거야. 동방의 작은 반도가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인류의 잊혀진 기억이 깨어나며 세계가 새로운 조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의 비전. 그것이 현실이 되든 아니든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의 첫 번째 나라라 불린 그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면의 빛을 밝혀가면 됩니다. 그것이 세르게이 볼코프가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일 것입니다.